자, 이 도표는 뭐 너무 간단해요. 한 번 배우면 그냥 암기할 수 있는 도표. 도표라까지 할 것도 없는. 근데 응용이 상당히 응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간단한 도표입니다. 자, 됐어요. 자, 그랬어요. 금방 그릴 수 있죠. 그리고 상당히 응용을 할 수 있는 도표예요. 미리 출처를 말씀드리면 미슨, 히스토리 오브 더 마인드, 마음의 역사, 한 권의 책으로 아주 명제죠. 미슨의 인지의 유동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미슨은 영국의 고고학자인데 뉴로사이언스하고 고고학을 접목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주장은 우리 인간이 호모사피엔스가 갖고 있는 지능이 5가지라는 거예요. 그 5가지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하면 언어지능, 그 다음에 사회지능, 사회적 지능, 사회지능, 집단 생활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문화를 이루고 가는 가장 중요한 사회지능. 그 다음에 무슨 지능이 있는지 하면 기술지능이 있어요. 도구를 만들고 집을 짓고 그런 기술지능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지능이냐면 자연지능. 번역에서는 자연사지능이라는 게 뭐 개념 그렇게 명하잖아요. 간단해요. 자연지능은 뭐냐면 신롱시 생각하면 돼요. 또 신롱시. 신롱시가 뭐 하는 사람이죠? 우리 한의사 선생님도 계시는데. 그거 온갖 약초를 먹어보고, 근데 처음에 그 약초인지 독초인지 모르잖아요. 그걸 먹어보고 몸에 좋으면 그걸 기록해놨다가, 뭐 그때 문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억했다가 후대한테 전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자연지능이죠. 그 다음에 이제 호주의 에버리지인에 가면 트래커라 그래요. 트래커라 뭐냐면, 이렇게 발자국을 보고 이게 에무 발자국인지, 그 다음에 무슨 도마뱀 발자국인지 그런 금방 파악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인류가 자연에서 살면서 획득한 자연지능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나 하면 일반지능이 있어요. 아주 제너럴한 범용으로 쓰는 지능이 있다는 거예요. 기술지능, 자연지능, 다 지능이야말로 이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일반지능 하니까 이게 되게 어벙벙한 용어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일반지능이 있기 때문에, 애꿎게도 일반지능 때문에 다른 것이 지금 구별이 잘 안 돼요.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면 다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일반지능이 어떻게 동작하느냐 하면, 우리 아프리카에 만약에 콩고라는 나라를 간다 합시다. 그러면 콩고에 대해서 다른 대부분은 몰라도 생존하는데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일반지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일반지능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배운 걸, 평소에 다른 데서 학습한 걸, 그걸 갖고 다른 시스템에 갔을 때도 금방 전용할 수 있는 거. 동물들은 잘 안 돼요. 일반지능이 예를 들면 조금 극단적 케이스인데, 나일강에 있는 악어는 아마존강에 옮겨놓으면 잘 못 산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옮겨놓으면 잘 못 산대요. 우리는 옮겨놔도 잘 살잖아요. 왜? 일반지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상황에 문화적 요소를 배제하고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일반지능이에요. 자, 그래서 일반지능이 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일반지능 때문에 굉장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그냥 일자무식꾼이나 겉으로 봐서 별 차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지적 수준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공통 일반지능이 워낙 커갖고 개별화된 특수지능이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속에 묻혀갖고. 그런 개념으로서 일반지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미선의 이론에 의하면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인류가 진화해오면서
침판지에서 갈라져가 600만 년, 호모사피엔스로 오면서 한 600만 년 걸렸는데, 그 600만 년 대부분 동안, 지난 300만 년쯤 되면서부터, 이제 그 200만 년 전에 호모 에라스테라라든지, 호모 피테랑푸스, 그 다음에 호모 에렉투스, 호모 에라스테르, 그 다음에 쭉 올라와서 이제 호모 사피엔스, 그 다음에 네안데르탈이 이렇게 갈라지는데, 마지막에 우리 네안데르탈인이 획득한 것은 뭐냐 하면 딱 하나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네안데르탈하고 호모 사피엔스가 뭐 거의 같다 그랬잖아요. 두개골 용량 얼마? 1400, 둘이 동급이라 그랬죠. 기술지능 동급이요. 자연사지능 거의 동급이요. 사회지능 그것도 이렇게 같이 그룹으로 생활했어요. 그다음 거의 다 동급인데 호모사피엔스하고 네안데르탈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요게 달라요. 이렇게 문을 내주는 거예요. 자, 이제 금방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문을 다 내줘놨어요. 자, 이게 엄청난 개념입니다. 요 차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개념 하나로 일본의 누구죠? 신이치로인가? 그 사람은 지금 6권 책을 썼어요. 요 개념 하나를 원용해서. 그 정도로 중요해요.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인식의 유동성이요. 인식의 유동성. 자, 지금 이게 얼마나 파워풀한 건지 감이 안 올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게 문이 열렸을 때 하고, 그러니까 지식들이 서로 소통할 때 하고, 안 할 때 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네안데르탈인은 부장품에 목걸이가 안 나온대요. 목걸이가 나오는 무덤은 반드시 호모사피엔스 무덤이에요. 그리고 네안데르탈인은 동굴 백화를 몽골했어요. 그래서 딱 갈라져요. 가장 중요한 목걸이에요. 우리가 웬만한 박물관에 가봐도 목걸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그럼 목걸이가 가능하려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되느냐 하면, 이 각각 지능이 있다고 목걸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목걸이가 나오려면 첫 번째 뭐겠어요?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이 되잖아. 조갑이나 돌을 가공해갖고 구멍을 뚫고 줄을 연결하는 그건 기술 지능이죠. 그런데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서 사회지능하고 연결져야 돼요. 기술지능하고 사회지능이 연결되면, 사회지능이 뭐죠? 사회지능은 타인의 마음을 읽는 게 사회지능이잖아요. 감정교류잖아요. 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기술하고 링크해야만이 목걸이라는 개념이 나와서 선물이라는, 타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사회지능이고, 그 다음에 기술지능이고, 이 두 개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조금 더 요걸, 제가 좀 변형한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쪽에. 시간 없는데. 좋아요. 이쪽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먼저, 사회지능 이만하다 합시다. 자, 두 번째, 오브랩되면서 자연에 대한 지능, 사회지능보다 아마 자연지능이 먼저 출현했을 수 있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초기 인류는 아마도 거의 자폐증 상태에 있을 거라고 주장하는 심리학자들이 있어요. 그게 인류가 진화해오면서 타인의 마음을 이렇게 읽는 것이 지금 우리가 자연스럽게 돼 있지만은 초기 인류들은 아마 타인의 마음을 쉽게 공감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를 거치지 않았나 그렇게 봐요. 근데 자연에 대해서는 지능이 확실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한 지능은, 자, 기술지능. 이렇게 오버랩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기술지능이 이렇게 있다 합시다. 자, 이렇게 세 개의, 그래서 이거는 기술지능,
이거는 사회지능. 그 다음에, 좀 하겠습니다. 이게 자연에 대한 지식, 자연지능.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서 인식의 유동이 되었기 때문에 네안데르탈과 이제 호모사피엔스 이외의 지금까지 호모족들은 이 세 가지 이 사각형이 다 분리되어 있었어요. 근데 우리 호모사피엔스 오면서 이 통로가 열리면서 이것들이 오버랩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오버랩이 돼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먼저 그럼 사회지능하고, 자, 그럼 자연지능하고 기술지능을 한번 볼까요? 오버랩을 한 B급을 쳐보세요. 기술하고 자연에 오버랩 되는 걸 이렇게 보시겠어요. 이렇게 오버랩 되죠? 자, 그러면 기술하고 자연이 오버랩 되는 데서 뭐가 나오겠어요? 아까도 했지만 동식물을 조절, 제어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기가 막히겠네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류 이외에 농업혁명이 일어난 종은 없잖아요. 인간 이외에 집을 짓는 종도 없잖아요. 거의. 물론 좀 있긴 있지, 동물 중에. 일반적으로 집을 짓는다든지 자연을 변형을 해서 생존 환경을 바꿔가는 종은 지구상에 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기술하고 자연이 만났을 때 자연을 조절 대상으로 보는 거죠. 자연을 제어하고 조절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는 거죠. 어떤 동물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도로나 뭐 다리를 놓는 동물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지능하고 자연지능이 겹쳐지는 부분을 또 한번 해보세요. 한번 너무 복잡하니까 점으로 찍을게요. 이렇게 겹쳐지죠? 자, 이 사회하고 자연이 겹쳐지는 이게 있기 때문에 뭐겠어요? 자연 숭배 사상이 출현하는 거죠. 감정의 교감의 대상으로서 자연을 보는 거죠. 기가 막힌 개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자연 숭배가 가능해져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개념만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우리 그 구석기 시대에 우리 선조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헤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연 대상하고 사회가 오버랩된다는 말은 사회는 뭐죠? 사회는 간단해요. 타인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그럼 자연하고 사회가 만나면 우리가 사회한테 하듯이 사람한테 하듯이 자연을 보고 계속 부르는 거죠. 그럼 자연이 응답을 할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그게 바로 자연신 사상이죠.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사회하고 기술하고 자연이 다 만나는 집합. 빨간 걸 해볼게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 부분. 사회하고 자연하고 기술이 다 만나는 여기서 기가 막혀요. 자, 여기서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사회하고 자연하고 기술이 다 만났을 때 바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은유가 출현해요. 이 기가 막힙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면 요걸 조금 더 사회하고 자연이 만나는 거 먼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이제 자연 중에 동물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을 그 동물하고 식물을 인간으로 보는 현상이 벌어져요. 이게 바로 뭐죠? 이게 바로 의인화 현상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의인화요. 의인화가 가능해야 우리는 동물을 길들일 수가 있어요. 그 우리가 동물을 길들이려면 동물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 사회적 지능을 많이 쓰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은 잃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그걸 동물한테 투영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많이 그래요. 그래서 가축들 키우는 그 가축들에 대해서 그렇게 집에 개를 키우는 걸 갖고 일반화하면
자연 갖고 오면 굉장히 방해된다 이야기 자주 하잖아요. 그 왜냐하면 우리의 문화화된 삶이 그 가축한테 투영이 된 걸 갖고 개의 반응을 해석하면 대부분 다 틀려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투영을 하기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사람한테 투영을 해왔으니까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습관을 못 버리고 짐승한테도 무의식적으로 사람처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어인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어인화 현상이 일어나면 뭐가 고착되느냐 하면 동물 길들이가 일어나요. 가축화 현상이 일어나요. 어인화가 일어나고 이게 바로 가축이라는 거, 가축화, 야생 짐승을 길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지능이 오버랩됐기 때문에. 또 뭐냐면 반대도 성립해요. 뭐냐면 인간을 동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동물 식물입니다. 아마 미국 갔더니 그 식물 나무로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뭐겠어요? 인간을 동물로, 이 하사부 잘 보셔야 돼요. 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인간을 동물로 볼 수 있는 이거는 뭐냐 하면 이게 바로 토템이에요. 자, 따라서 마가, 저가, 구가, 이거 뭐냐 만주족들이 믿던 그 신앙이에요. 뭐냐면 말, 돼지, 소를 조상신으로 모셔요. 그 다음에 몽골 가면 이제 계속 그런 이야기 나왔고요. 푸른 늑대, 따라서 푸른 늑대. 그걸 조상이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왜 동물을 신을 모실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사회진흥하고 자연진흥이 오버랩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 전반적으로 자연숭배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따라서 어인화, 토템. 이건 쌍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종교로 올라가 보면 항상 토템 신앙은 전 지구적으로 있어요. 부족의 수호신들 있잖아요. 대형 부족의 수호신들이 동물들이에요. 늑대 이쪽에는 그다음 사슴 이런 것들이요. 이게 왜 그럴까? 사회진흥이 자연 동식물에 투영돼서 그런 거예요. 아주 핵심 개념. 그래서 그럼 이 세 가지가 다 만나면 뭐가 하냐면 이쪽은 보세요. 사회진흥, 자연진흥, 기술진흥이 다 만나면 뭐가 일어나냐면 언류가 가능해요. 언류가 출현해요. 아직도 인류가 쓰는 이 인지 프로세스는 거의 90%가 뭐냐면 언류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논리적 시스템은 5%도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논리적 논쟁을 하면 마지막에는 이제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논리적 리니한 그런 그 인과로 연결된 사고를 오랫동안 길게 몸 끌고 가요. 결론까지 가기 너무 힘든 거예요. 중요한 결론까지. 모든 결론은 뭐냐면 그러니까 말하다가 더 이상 끄적낼 것이 없을 때 그냥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논리적 사고는 아직도 인류가 그렇게 그 편히 설 수 있는 효율적으로 설 수 있는 그 사고가 아니요. 5%밖에 안 돼요. 90% 이상이 뭐다? 언유적 사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언유적 사고의 산물이 사실은 다 해보면 뭐가 나오냐 하면 예술하고 종교, 심지어 과학조차도 언유적 사고의 마지막에 이제 논리적 사고가 좀 가미돼서 형성된 게 과학까지 다 나온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인식이 유동했기 때문에 인식이 유동해서 서로 오버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오버랩되는 데서 융합된 거죠. 지금 흔히 인식이 융합됐기 때문에 인간이 갖는 사회진흥, 자연진흥, 기술진흥 이것들이 융합됐기 때문에 언유가 출현하고 결국은 예술, 종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적어놓았어요. 최초의 악기가 플루트가 언제 나왔냐면 36,000년 전쯤에 나와요. 플루트. 네. 36,000. 36,000년 전에 이게 이제 바로 후기 구석기 문화의 대폭발이라고 그래요.
이 용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후기 구습기에 문화의 혁명이 일어나요. 폭발이 일어나요. 폭발적으로 일어나요. 종교 주술적 행위, 동굴벽화, 그 다음에 음악, 타악기, 음악, 이게 동시에 일어나요. 그게 딱 올라가면 4만 년을 안 넘어가요. 그래서 인류가, 자, 여러분들 구석기 시대가 언제부터 시작돼요? 대략. 혹시 구석기 시대가 얼마나 기간쯤인지 아는 사람? 자, 한반도에 인류가 언제부터 살았어요? 한반도에 지금 두개골 나오는 게 가장 오래된 게 언제예요? 우리 공주 박물관 가봤잖아. 얼마야? 한반도에 대략 해봤자 그대로 70만 년이에요. 70만 년. 우리가 중국에, 몽골에 갔을 때 구석기 어디면 75만 년. 구석기는 거의 100만 년 혹은 120만 년에서부터 이렇게 해갖고 구석기가 언제 끝나는 줄 알아요? 거의 10,000년 전에 끝나요. 그러면 보세요. 참 너무 재미해요. 문화가 10,000년 동안에, 그러니까 100만 년 동안에 10,000년 전까지 거의 발달이 없어요. 그냥 쪼갠 돌 쓰다가 가는 돌 정도인데 가는 돌 낙하고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시점이 얼마나 하면 3만 년이에요. 이거 바로 요걸 뭐라고 하냐면 후기 구석기 문화의 대폭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이론들이 꽤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미선이라는 사람이 지금 아주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요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 이때부터 이제 동굴벽화가 시작되고 주술행위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음악이 시작되고 축제가 시작되고 그전에 그런 게 없었어요. 저 음악이나 축제나 전체 뭐예요 다 그게? 전부 추상적 사고잖아요. 상징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교하고 다 요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 기본을 알아서 종교가 언제 시작됐다? 4만 년 안 넘어가요. 요때 폭발도 동시에 일어나요. 그럼 왜 이게 가능했느냐? 그전에는 사회지능, 자연지능, 기술지능이 각각 독립적으로 발달해 왔다는 거예요. 이게 만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요때 만났다는 거예요. 이 세 지능이 만나면서 지금 이런 의인화하고 토템이 출현한 거예요. 토템. 동물의 애니메이션 신앙이죠. 토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정리 꼭 기억하세요. 구습기가 100만 년이 지속되는데 그 100만 년의 거의 90% 시간은 변화가 미미하게 일어나요. 그런데 마지막에 딱 3만 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인식의 유동. 인식이 융합해서 그런 거예요. 인식이 융합을 해서 인지작용의 4가지 기능이 오버랩되면서 아주 놀라운 인류의 문화의 촉발을 갖고 온 거죠.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릴게요. 그럼 이 언어, 이쪽 언어 지능은 어떤 역할을 할까? 기가 막혀요, 진짜. 자, 언어 지능은 뭐냐면요. 이 3가지를 다 덮어요. 언어 지능 간단히 서치라이트 같은 거예요. 언어 지능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보에 깜깜해요. 언어 지능이 딱 들어가면서 이 전체가 악의풀처럼 붙다시피 서로가 자각을 하게 돼요. 조금, 네. 그래서 언어 지능이, 그럼 언어 지능은 어디서 출발했을 것 같아요? 이거하고도 관계 있죠. 언어 지능은 전적으로 사회 지능에서 출발했어요. 자, 그냥 내가 시간 없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왜 언어가 사회에서 나온가를. 자, 자연지능하고 기술지능은 보세요. 자연지능하고 기술지능의 속성은 뭐냐 하면 무생물을 다루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위나 이런 것들, 물론 동식물도 있긴 한데, 뭐냐면 우리 이 자연 환경을, 이런 자연의 대상이 있고 우리 인간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자연이에요. 그러면 액션을 가하면 무생물인 자연은 리액션을 하지 않아요. 단지 뭐 한다? 변형이 될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돌을 갈면 돌이 뭐라 하나요? 바뀌기만 하지. 근데, 자, 이걸 자연 말고 사람 하는 게 이제 사회적 현상이잖아요? 사회적 현상은 어떻게 되죠? 내가 액션을 가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리액션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액션을 보낼 때 함부로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뭐다? 리액션을 예측을 하고 보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항상 예측이 가능해야 돼요. 사람 사이에 그렇잖아. 사람 사이에 무슨 이야기할 때 그냥 막 이야기하는 사람 없잖아. 우리는 지금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한다고 했지만 이 브레인을 보면 내가 한마디 할 때 무의식적으로, 인지적으로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 하면 저 사람 기분이 어떨까를 계산하기 때문에 아부나 아첨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 사기할 수 있잖아요. 거짓말 할 수 있잖아요. 엄청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무생물인 경우에는 액션을 가하면 리액션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기술진흥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람과 사람 사이 모인 게 사회잖아요. 사회에서는 내가 뭘 액션을 가하면 반드시 리액션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체니까. 그래서 항상 리액션을 계산하는 이 과정에서 인지가 폭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언어가 추출하는 거예요.